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영 애널리스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2000선에 근접하면서 속도가 다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그림에서 우리 시장의 한계인 것인지, 아니면 그 한계를 깨기 위한 일종의 껍질 깨기의 아픔인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고요. 그 확인 절차 속에서 확인해야 될 두 가지, 바로 1분기의 실적과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수 확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시장 내에서 좀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실적 관련, 또 트렌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현재 시장의 핫한 종목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종목군들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바로 옴니채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옴니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정립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옴니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종의 유통의 진화된 하나의 형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과거에는 단일 채널이었죠. 유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야채는 야채 가게에서, 아니면 상품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가전제품은 가전제품만 파는 그런 마트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엔 어떻게 진화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멀티 채널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본사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매장이 있고, 또 온라인 창구를 이용한 다양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죠. 이것이 멀티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 단계들을 보면 분리되어 있죠. 이커머스와 본사와 매장은 기획이나 마케팅, 그리고 물류가 대부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제하는 과정도 대부분 분리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멀티 채널은 각각의 채널이 협력은 하나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하나로 모두 합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획, 마케팅, 물류, 그다음에 계산,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한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 멀티 채널에서는 가격,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두 상대적으로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옴니 채널 안에서는 한 채널 안에서 모든 기획 마케팅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 있을까요?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LG전자의 특정 상품, 삼성전자의 특정 상품이 온라인 가격과 오프라인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옴니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향후 유통 채널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제품들의 가격은 동일한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바일 특별가 이런 식으로 마케팅만 붙여서 파는, 그렇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가격과 비교해보면 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통합되게 되면 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구리가 이제 기업들이 일종의 물류까지 이루어내는, 처음에 기획부터 물류까지 이루어내는 모든 과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채널로 가고 있는 것이 옴니 채널이기 때문에 향후 옴니 채널을 통해서 우리나라 유통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같은 서비스 산업도 옴니 채널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죠.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것이 멀티 채널, 각각이 모두 떨어져 있는 지점, ATM기,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콜센터가 모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멀티 채널이라면, 이제 시스템이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뱅킹 시스템이 곧 갖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ATM기에서 하든 온라인 뱅킹에서 하든 모바일 뱅킹에서 하든 뭐 수수료라든지 각종 제공되는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 쪽을 넓히기 위해서 이쪽으로 마케팅을 몰고 있지만 향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채널이 동일하게 하나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 쪽에서도, 그리고 일본 유통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옴니채널로 가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먼저 이것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각각의 산업에서 모두 이러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고, 각각의 기업들이 소비자들과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여러 가지를 체험해주기 위한 이런 매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이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면 사가라고 강요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물건을 그 앞에 갖다가, 좀 심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갖다 바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관심이 없어하는 이런 형태의 유통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리고 가격도 싸야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하나로 해외에서 직구했을 때의 가격, 내가 여기 샀을 때의 가격, 온라인 샀을 때의 가격을 바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격 가지고 뭐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것이 의외로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뭐 물론 모든 채널의 가격들이 모두 일통되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움직이면 그럴 의미조차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ICT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해외 기업들은 과연 어떤 식의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죠. 자, 지금 IBM에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자, 이쪽은 뭐냐면요. 고객이 이동하게 되면 내가 관심 있었던 브랜드, 구매 이력이 있었던 브랜드,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에 누적이 되어서 지나갈 때마다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내가 샀던 브랜드의 신상품, 내가 샀던 브랜드의 세일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와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이 결부되어서 내 앞으로 정보를 가져다 주는 거죠. 너 평소에 이런 것들을 샀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게 나왔어. 구매하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일종의 쓰레기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난 이런 정보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정보가 날라오니까 일종의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또 하나의 쓸데없는 정보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처럼 무작위적으로 날아오는 정보보다는 내가 샀던 구매 이력이나 나의 어떤 소비 패턴에 맞춰서 날아오는 것이라면 그래도 좀 더 소비 욕구를 끌어올리고 소비 유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보다 훨씬 표적화된 정보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이런 서비스를 지금 IBM에서는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어떤 판매점에 가게 되면 내가 이 제품, 예를 들어서 테니스 라켓을 샀을 때 라켓과 신발을 묶어 사면 할인해 준다라든지 이런 프로모션 정보까지도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쪽의 서비스는 뭐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제공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뭐 OK 캐시백 서비스라든지 일부 포인트, 뭐 해피 포인트 같은 것들은 특정 매장에서 통합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서비스가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서비스 솔루션들을 지금 IBM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림이 조금 찌그러져서 나오는데요. 자, 유럽의 E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각각의 매장에 일종의 적외선 열 정보를 지금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는 아무래도 열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쪽에 모이고 이쪽에 모이지 않는지, 이런 정보들을 스스로 체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그렇다면 여기도 사람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요인들, 이쪽에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각각에 만들어 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를, 유통업체들이 디스플레이를 하는데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IT 솔루션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단순하게 뭐 CRM, 고객 정보만 하나로 통합하는 뭐 이런 단계 SI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능동적인 서비스 솔루션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아우디 매장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버버리 매장이거든요. 근데 이 양쪽의 매장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옆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우디 매장 과거 와서 차 한번 둘러보고 영업사원에게 정보 듣고 끝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식의 체험 서비스를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버버리 매장. 그냥 매장이었습니다만 이 매장에서 예를 들어 락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고요. 실제로 이런 공연들이나 패션쇼 같은 것들을 바로 아이폰 혹은 SNS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죠. 그렇다면 명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신상품과 관련된 런칭 뉴스를 가장 먼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정보를 보수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액티브하게 전달을 한다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미국 내 통신업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버라이즌의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자, 이 안에서는 버라이즌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양한 기기들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AT&T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T&T도 비슷한 이 스토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AT&T가 추구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이 드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매장을 마련해서 기기를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이 드는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 기업들은 이런 체험 서비스 매장을 점점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왜? 고객이 직접 체험해 봐야 자기가 이 서비스를 좀 더 능동적으로 사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체험하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점점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핸드폰 판매 매장 보시면 파는데 바쁘죠. 가격이 얼마다, 뭐 할부 원가가 얼마다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의 매장에서 물론 그런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체험형 매장이 늘어나면서 각각의 기기를 체험하고 자사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IT 서비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팝업 스토어라고 해서요. 자, 이런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서비스를 미리 체험해보고 아마존의 킨들과 같은 기기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많이 연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사의 서비스, 자사의 기기들을 팔기 위한 일종의 체험 매장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체험해보고 온라인에서 사든지 여기서 체험해보고 직접 구매하든지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아이패드 같은 기기들을 들고 다니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해주는 거죠. 이제는 줄 서서 매장에서 줄을 서서 뭐 캐셔에게 가서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 등록되어 있는 계정을 가지고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번 쭉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단순하게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격과 서비스의 통합을 해주는데 주로 체험을 하게 만들고 이런 체험 자체가 과거에 대비해서 정보가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던지는 그런 다이렉트 메일들, 그러니까 나한테 쓸모도 없는데 마구마구 날라오는 그런 다이렉트 메일들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사회 속에서의 일종의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인데도 관심이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정보의 과잉이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런 식의 옴니채널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내가 관심 있는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기기를 적극적으로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내가 필요한 유통샵에 가서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분명히 유통시장에 어느 정도의 혁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옴니채널에서 어떠한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죠. 우리가 흔히 이제 유통의 4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의 4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품,
그다음에 프로모션, 가격, 그다음에 그 유통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모든 채널의 동일한 제품과 맞춤형 프로모션과 동일한 가격과 각 채널 직원들의 판매 실적들을 모두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이러한 전략이 향후 옴니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국내에도 분명히 수혜주가 있을 텐데요. 자, 어떤 쪽의 수혜가 나타날까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통합해주는 솔루션을 누가 가지고 있죠? 국내에서는 바로 대그룹 기준의 SI 회사들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는 SKCNC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 SDS의 지분을 갖고 있는 크레듀도 있고요. 이외에 또 살펴볼 만한 종목군들은 국내 대형 유통사의 또 이런 IT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신세계 INC 같은 기업들. 향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사들도 변화가 필요하죠. 말씀드렸던 이 옴니 채널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샵에 대한 변화, 그리고 스트리트 채널로의 변화,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능동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대기업들은 신세계나 롯데쇼핑 같은 대형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대형 IT 기업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자사의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 유통망을 통해서 최근에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일종의 체험 스토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점점 많이 마련해 나가고 있죠. 또 이 삼성전자는 미국 같은 경우에 베스트바이를 통해서 이런 체험 공간들을 점점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종의 유통 채널의 진보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흐름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완제품 종목군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종목군들이 향후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향후 접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먼저 뜨거운 종목은 인터파크 INT입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인터파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인터파크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인터파크 INT가 상장되게 되면 인터파크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터파크 INT가 너무 비싼 가격에 런칭되게 되면 오히려 양쪽 모두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인터파크 INT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점 부근에선 최근에 좀 정체가 되고 있는 양상이죠. 먼저 이 종목의 장기적인 성장 배경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인터파크 INT 바로 뭡니까? 인터파크의 사업 그 자체죠. 인터파크라고 하는 회사는 인터파크 INT의 지주회사인 거고요. 인터파크, 우리가 부르는 인터파크의 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인터파크 INT입니다. 그렇다면 인터파크 INT가 성장할 수 있는, 급성장할 수 있는 최근의 배경은 뭡니까? 모바일과 ICT 산업의 성장이었죠.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 또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터파크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전자제품을 살 때 동일한 제품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어본 제품들을 선호하는 것처럼 이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구매 샵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름도 처음 보는 샵에서 결제를 하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좀 더 큰 데를 찾아가는 일종의 1등 효과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파크 INT는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10대, 20대, 30대는 뭐 인터넷을 더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구간이죠. 이미 대부분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0대 늘고 있죠. 50대 늘고 있죠. 60대 이상도 지금 인터넷 사용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인구의 비중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데 여기서 인터넷 사용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더 모바일 쇼핑 같은 것들이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 배경 자체는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의 모바일 거래 시장, 인터넷폰 이용률, 무선 인터넷 이용률 모두 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2010년부터 14년까지
무려 124%. 근데 이게 연 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다음 연도 계속 가게 되면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겠지만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보시면 또 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느냐. 자, 지금 일본과 미국을 살펴봤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2만 달러 국민소득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오락문화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행을 간다든지 공연을 본다든지 이런 오락문화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컨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환경으로 보면 인터파크 INT의 성장 배경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사업부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다음 그림 보시면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도서, 쇼핑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익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항공, 여행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조금 구조가 독특하죠. 도서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익 기여도는 3%밖에 안 되고요. 자, 매출 기여도는 15.8%밖에 안 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전체 수익의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은 이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도 이쪽 사업이 앞으로도 성장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엔터테인먼트 사업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이익 기여도가 높으니까요.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공연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환경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죠. 다음 그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라이브 콘서트와 뮤지컬이 빠른 속도로 인터파크 INT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연 시장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파크 INT는 젊은 층들이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 콘서트, 뮤지컬, 그다음에 최근에 온라인 모바일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결제 서비스들의 모바일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쇼핑 채널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그룹폰이라든지 이런 채널들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싼 가격의 그런 라이브 콘서트나 뮤지컬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실제로 엔터 사업 매출액의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규모 증가에 따라서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ROE가 높은 그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핵심 사업인 엔터 사업 쪽의 영업이익률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이 기업의 전반적인 ROE는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엔터 사업 쪽에서의 움직임은 여전히 좀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두 번째로 이익 기여도가 높은 여행 쪽인데요. 자, 여행 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해 봤을 때 과거에는 패키지 여행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개별 여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면 에어텔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의 패키지 비중은 획기적으로 줄고 에어텔, 그러니까 호텔과 비행기만 끊어서 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자유여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개별 여행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인터파크 쪽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것은 항공권 사업이기 때문에 항공권 사업 증가에 따라서 투어 사업 매출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패키지를 많이 가겠지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에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개별 여행, 에어텔을 선호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투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보시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항공권입니다. 그런데 인터파크가 올해부터 무엇을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 일종의 도매 매출을 위한 패키지 관광을 이번에 또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패키지 매출까지 증가하게 될 경우 그동안 젊은 층 중심으로 인터파크의 항공권이나 여행을 이용해왔다면 이제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패키지를 인터파크에서 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와 경쟁해 나가면서 패키지 사업 쪽도 뭐 확 커지진 않겠지만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그 아성을 도매 시장 쪽에서 특히 패키지 사업 쪽에서 위협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매출 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어 사업의 수익성은 앞으로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 지금 인터파크 INT에 대해서 전부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 자, 이렇게 강점만 있는 것이냐, 약점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먼저 도서산업 쪽에서는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인터파크의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스24라든지 알라딘과 같은 전문 도서 매장들이 시장의 장악력을 좀 넓혀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쇼핑 사업과 도서 사업 쪽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수급적인 요인인데요. 자, 외국인 중심으로 대체잔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체잔고가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주가 올라갈 때도 쌓인 대체잔고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력한 갭업, 거래 폭증에 따른 급등 요인 자체가 없다면 이 물량 자체가 시장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은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는 일종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고포 여행주들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요소 굉장히 많죠? 장기적으로 성장할 요인들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기적으로 쌓여있는 대체잔고 물량, 그 다음에 일부 사업부 쪽에서는 성장이 멈춰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나스닥 밸류에이션 종목군들과 같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강력하게 사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서서히 좀 매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 가격 이하로 좀 내려가는 것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큰 장기 그림에서는 이 회사가 향후 대형 유통업체로 인수되거나 아니면 인터파크 자체가 대형 오프라인 업체를 인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존도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24시간 내 배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M&A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파크도 어차피 이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M&A를 하거나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 긴 그램에서 봤을 때 인터파크 INT의 추가적인 성장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긴 관점에서 본다면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핫한 종목, 그렇지만 조금 위험도가 높은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 신저점을 계속 내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좀 차가운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생명과학인데요. 자, LG생명과학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의 최대 약점이 뭐냐? 이게 바로 작년 초에 이 기업의 실적 예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을 봤죠.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고요.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이익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올해 실적도 아마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 특히 1분기 실적은 적자가 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실적 추정치의 변경 자체가 좀 부담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실제로 실적 추정치 변경인데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크게 줄어들고요. 세전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거의 이익이 나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PR 국면으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올해 이익이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2015년 전망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2015년도 1.8%, 2.2%. 일반 제약업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이 기업의 지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가 정밀화학 사업부, 제약 사업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제약 사업부 쪽에서 내수 매출도 생각보다 늘지 않았고요. 수출은 조금 늘곤 있지만 아주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형 인호르몬의 효과가 나오는 2015년 이후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어들일 돈은 제한적인 가운데 R&D에 대한 비용은 연간 700억 원씩 계속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은 큰 매출과 어느 정도의 이익이 계속 답보되지 않으면 계속 영업이익률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계속 R&D 비용으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정말 길게 보게 되면 이 R&D 비용이 모두 회수되면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제약업종, 바이오업종 내 가장 탑 클래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개발기간이라든지 또 제약시장 내에서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그런 효과가 생각보다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52주 신저가 같죠? 그렇다면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의 하단까지 진입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지금 밸류에이션 살펴봤을 때 최근 주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지만 역대 최저점의 밸류에이션까지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가 더 중요한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단 바로 1.8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의 비교적 고점 대비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 물론 열려 있겠죠. 또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신한투자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적자 기준으로 분기 적자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소폭 흑자가 나왔다.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여전히 하향되고 있다는 것, 꾸준한 비용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이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의미 있는 수익성 기준을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이고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아직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그림을 본다면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하는 전략, 추가적인 조정을 기다렸다가 정말 밸류에이션 하단에 도달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2015년 하반기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2014년 후반기 아니면 2015년 상반기 정도의 수급이라든지 전반적인 제약업종의 추이라든지 또 이 기업의 인호르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약의 모멘텀들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 뒤집기 시간에는 LG경제연구원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득 연구원의 글로벌 기업의 경영 성과는 좋아졌지만 한국 제조기업은 부진하다라는 리포트인데요. 최근에 LG경제연구원의 전반적인 리포트 색깔, 특히 한국경제, 무역과 관련된 리포트의 색깔은 조금은 회색빛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시각인데, 자,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 전망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가 이러한 전망을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신흥국과 선진국, 한국의 매출 증가율, 선진국과 신흥국, 그리고 한국의 영업이익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 신흥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장률이 다릅니다. 신흥국들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5%에서 6%, 한국은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3% 후반에서 4% 초반이죠. 그렇다면 국가의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평균치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 매출 성장률은 뭐 그 정도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머징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진국보다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진국이 최근에 회복되면서 5%대, 신흥국이 6%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모두 모멘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 대비해서 또 떨어지고 있고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 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증시의 현실이다. 한국 기업의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최근 2009년부터 13년까지 한 5개년 정도의 평균치를 낸 것인데요. 매출 증가율 순위, 영업이익률 순위입니다. 자,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5개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 10년도에 IT 기업과 자동차 기업이 워낙 약진을 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매출 증가율 순위는 5개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지금 8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5개년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0몇 위 정도의 수준이 되겠네요. 20위권 내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에 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증가율은 거의 이머징 마켓과 비슷하게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효과가 줄어들면서 또 기업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담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5개년 평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도별로 순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다음 그림 보시죠. 연도별로 순위를 보시면 이 리포트에서는 매출 증가율도 계속 쭉 떨어져서 16위, 36개 국가 중에 지금 1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27위, 거의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인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수준이 나오는데 전 세계 평균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25%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18%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평균에도 뒤지고 주요 선진국들 이머징 마켓 대부분 뒤지는 양상입니다. 일본 정도가 우리보다 좀 안 좋은 그런 국면이고요. 또 살펴보시면 우리보다 안 좋은 쪽이 별로 없습니다. 대만이 좀 비슷하고요. 태국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좀 비슷한 양상이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보다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인건비 차이, 물가 차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진국들 대비해서는 지식 기반 사업이 뒤지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IT 서비스 쪽에서는 선진국 대비해서 뒤지고요. 최근에 일반 제조업 측면에서는 경공업 이런 건 이미 이머징과 게임이 될 수가 없고 중화학고급 쪽에서도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많이 쫓아왔고요. IT 쪽에서도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뒤쫓아왔다라는 것. 그나마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을 조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향후 좀 쫓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선진국에 조금 짓눌리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에 추격당하는 그런 양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약간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세계 평균과 한국 평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노란색, 황토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한국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낮은 상황이고요. 정밀기계 쪽은 우리나라가 높고 화학업종에서 봤을 때 고무 쪽은 괜찮고 석유정제도 괜찮은데 전체 화학업종이나 아니면 철강 쪽은 우리나라가 좀 떨어지고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해외 대비해서 좀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업종으로 봤을 때 IT 쪽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평균보다 좀 더 강한 수익률을 내고 있고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이것은 뭐냐면 주요 기업들, 그 주요 국가들의 영업이익률을 연도별로 나타내는 것인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기업들,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의 수익률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2012년 대비해 봤을 때. 근데 한국은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미국은 에너지 혁신을 통해서 에너지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다운시키고 국가 정책적으로 리쇼링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
또 인력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여전히 성장 자체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또 어느 정도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본은 환율 효과였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강화,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영 혁신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모두 연도별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한국은 정책적인 배려도 덜했고요. 오히려 환율 효과는 마이너스 쪽이 강했고요. 각 기업들의 비용 감소 효과도 상대적으로 덜했고요. 또 환율 효과에 따른 에너지 비용 감소는 있었습니다만 또 수입 물가가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혁신이라든지 크게 비용 코스트를 다운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이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는 동안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모두 성장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감싸 안았지만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 중국도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업종별로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 리포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리포트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렇게 마감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고 맞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익 컨센서스, 데이터 가이드라든지 FN 가이드, YGFN 이런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아직도 전반적으로 이익 개념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3년 계속 하향되는 모습이었고 2014년도에는 하향되고 있는데 최근 하향의 속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1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서서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이익을 계속 하향하는 그런 강도가 최근 줄어들면서 1분기를 기점으로 터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2014년도 초반에 그 이익을 하향시키는 강도는 최근 3개년간 2014년 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가 크게 가고 있는 동안 못 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받을 악재를 좀 미리 받았다라는 측면은 일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아까 봤던 리포트대로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맞을 매를 미리 맞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014년에 이익을 끌어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 이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비교해 봤을 때 IT를 넣었을 때와 제외했을 때 살펴보면 자, 2014년까지는 IT를 넣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있어야 전체적인 수익성이 방어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2014년 어떻게 되고 있죠?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T를 넣었을 때가 더 안 좋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과거 대비해서 줄어들 가능성, 특히 핸드셋에 집중되어 있던 이익이 탄력이 둔화되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익도 약간 정체되거나 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을 보면서 현재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되짚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컨센서스를 굉장히 좋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되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 4의 효과를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폰 굉장히 커진 4.7인치, 5.5인치 아이폰과 비교해서 어떠한 경쟁 성적을 낳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격의 하향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에 나타난 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나타났던 과도했던 우려를 벗어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14년도 상반기의 실적의 핵심은 결국은 IT가 어떠한 실적을 내느냐가 될 가능성. 그래서 최근에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내려갔었던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매도했던 것들을 빠르게 처분해 나가면서 포지션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재를 먼저 선반영한 가운데 핵심이 되고 있는 IT 쪽의 이익이 과연 얼마만큼 좋게 나올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업종이 모두 2014년도 이익이 하향되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두 업종 정도가 그나마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요. 플러스가 나고 있는 두 업종은 의료업종,
그다음에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종 내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 유틸리티는 한국전력이 대표적이겠고요. 자, 의료업종에서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동아ST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한국전력은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3년에 계속 정부 정책으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서 조금 좋아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1분기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익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는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비싸지 않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밸류에이션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포스코, 현대제철, 화학업종의 주요 종목군들, 또 IT 주요 종목군들 중에서 낙폭과대주들이 반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장의 평균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대부분 할인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보기술 쪽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노텍. 자, 그리고 의료업종 내에서 뭐 종목 몇 개 있을 거고요. 경기 관련 소비재, 내구 소비재 쪽에서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종목군들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소재나 산업재가 상대적으로 할인 거래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2년간 이들 업종의 평균 PR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또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은 정보기술 그리고 뭐 이런 경기 관련 소비재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하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절대 주가가 낮아진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두 번째로는 1분기 이익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버텨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의 그 LG경제연구소의 리포트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요약드리자면 악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군,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종목으로 우리가 요약드리자면 자, 먼저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거나 밸류에이션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는 IT 종목군들, 바로 SK하이닉스라든지 LG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자, 의료업종 쪽에서는 향후 성장성이 아주 커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가기보다는 이익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그리고 판매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혹은 GSK 같은 해외 법인, 해외 회사의 연계에 따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동아ST라든지 뭐 그 한미약품이라든지 대웅제약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쪽에서는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구조적인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국전력 정도가 우리가 실적 구간에 대비해서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최근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도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도 뭐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기가 실적의 바닥 국면이라고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적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리 조정받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싼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시금석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봄날씨 같지 않게 굉장히 추웠던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봄을 빼앗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가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시장 주도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전망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전략에 맞춘 전략에 맞춘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외국인들에 맞춘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